안녕하세요. 위생사 면허 취득을 도와줄 이은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공중보건학과 위생 관련 법규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마 저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는 이제 위생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위생에 관한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작은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큰 단위로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기다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위생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좀 봤더니 응시자들의 대부분 50%에 채 미치지도 않는 이런 합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뭘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시험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잘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이 어려운 거는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제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면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위생사를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 가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위생사 이 면허를 꼭 취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이 옵니다. 이 보건의료인 국가 시험 중에 이 면허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위생사가.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정말 선배들 말만 믿고 1, 2개월, 2, 3개월 이런 짧은 기간 안에 대충 훑어보고 어떻게 통과해보자.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마음은 얼른 갖다가 버리세요. 정리를 하시고요.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차근차근히 잘 준비를 해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 1등을 하자고 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찍어 눌러야지 내가 위생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이 넘어갈 때, 문항수의 60% 이상이 취득을 할 때, 그리고 꽈락이라는 게 또 있죠. 40% 이상 그 이하로 가면은 아무리 다른 과목이 다 100점이어도 꽈락이 나오기 때문에 합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목표를 나는 평균적으로 60% 정도만 맞고 가겠다 라고 맞춰놓고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1등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점수를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부담감이 있으니까 평균 60% 이상 넘겨보자 라고 준비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만약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되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목을 좀 보시면요. 제가 이제 공중보거나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드릴 거고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과목을 보는지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고 계실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로 시험이 진행이 되죠. 자, 1교시 때 어떤 과목을 보나요? 자, 1교시 때 위생사 법령에 대한 걸 봅니다. 자, 법령. 자, 몇 문항이죠? 총 30문항이에요. 자, 30문항 이렇게 쭉 갔을 때 법령이 3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문항 정도 배치가 되는 게 환경위생입니다. 자, 환경위생학 이 60문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위생곤충학 해서 30문항이 나옵니다. 위생곤충. 자, 여기까지가 1교시죠. 그 다음에 2교시 때 보는 게 바로 저와 함께 이제 공부할 부분 공중보건학이에요. 공중보건. 그래서 총 문항수는 40문항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식품위생학입니다. 식품위생. 자, 총 몇 문항인가요? 50문항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교시가 끝나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1교시. 공중보건하고 식품위생이 위교시. 그리고 나서 이제 3교시에 우리가 보는 게 실기시험입니다. 자, 실기시험은 우리가 실기로 보는 게 아니라 필기로 보죠. 이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고르는 이런 문제들을 보는데, 이 1, 2교시와 달리 실기시험은 꽈락은 없어요. 그래서 해당 문항이 50문항이고요.
이 50문항에 대한 60%니까 30문항 이상을 취득을 하셔야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등이 목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몇 퍼센트? 자, 60% 전 과목이 60% 이상 점수를 취득할 때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30문항의 60%는 몇 문항일까요? 좀 곱해보시면 18문항이 나오고요. 자, 60문항일 경우에는 36문항. 자, 30문항일 경우 18. 자, 24문항. 그 다음에 30문항입니다. 자, 문항. 실기도 30문항.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요거 40%예요. 40%. 아무리 다른 과목을 100점을 맞아도 한 과목에서 40% 이하로 나왔다, 미만으로 나왔다. 자, 이런 경우에는 꽈락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해당하는 문항이에요. 12문항, 그 다음에 24문항, 다시 12문항, 16문항, 자, 20문항, 20문항. 40% 이상이 되면은 꽈락을 면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11문항부터는 꽈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60%를 맞춰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몇 과목입니까? 이 대여섯 과목, 이 6과목을 골고루 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촉박하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해도 잘 공부가 되지 않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준비를 해나갈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조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가 확 나오는 이런 과목들은 열심히 좀 투자를 하셔서요. 문항수를 쫙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시는 게 좋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정이 안 가. 자, 이런 과목이 꼭 한두 과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생기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꽈락을 면할 수준까지만 점수를 꼭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마음의 여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위생곤충학 같은 경우에 너무 내가 공부가 안 되고 힘들다. 그러면 30문항 중에 꽈락을 면하려면 12개 정도는 내가 꼭 맞아야겠다라고 타겟을 딱 둡니다. 그러면 60%가 돼야지 붙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몇 문항의 격차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6문항이라는 6문항이 모자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른 과목에서 플러스를 시켜야 합니다. 그 대신 나는 환경위생이 너무너무 자신 있고 재미가 있어. 이러면 평균 60으로 봤을 때, 자, 36문항보다 이 모자란 6문항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충분히 끌어올려야겠다. 자, 42문항. 이래야지 평균적으로 60점이 돼서 무난하게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는데요. 자, 여기서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요. 아무래도 꽈락의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문항수가 적은 거 있어요. 법령이나 위생곤충학. 자, 이런 경우에는요. 30문항밖에 안 되니까 공부를 내가 그냥 설렁설렁 적게 한다. 자, 이러면 꽈락이 나올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요령을 피울 때에도 이렇게 문항수가 좀 많은 것들은 더 열심히 좀 투자를 하셔서 점수를 바짝 끌어올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문항수가 적은 경우는 꽈락에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까를 놓고 봤을 때 동일하게 이 여섯 부분을 내가 한 달이 남았어. 자, 요 6과목이야. 그러니까 30일을 6과목으로 나눠서 나는 골고루 다 나는 몇이 될까요? 6, 7, 6, 5, 30, 5일씩 투자를 해서 6과목을 봐야지. 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점수를 얻고자 하는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요. 조금 마음의 부담감이 덜어지게 되고요. 그래도 내가 좀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모든 과목들을 꾸준하게 다 60% 이상 맞춰주시면 어떤 한두 과목에 더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은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이 국가고시 혹은 이런 이제 시험 등 공무원 시험이든 아니면 다른 직종의 면허 시험이든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과목은 많고 어떤 과목은
예, 9과목, 10과목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이 마음에 부담감이 오고 또 긴장이 되고 막 떨려요. 이 압박감이 와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짜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서 승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총 몇 문항이 돼요. 이게 실기 시험은 따로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 210문항이에요. 자, 210문항 중에서 내가 60%를 맞는다. 자, 126문항입니다. 자, 126문항 이상을 맞아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실기 부분이에요. 자, 실기는 무조건 30문항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간으로 볼까요? 자, 1교시에 우리가 3과목을 보고요. 총 이게 몇 문제예요? 120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분입니까? 보니까 90분이에요. 90분. 자, 한 문제당 1분의 꼴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또 해야 됩니까? 마킹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90분 동안 120문제를 풀게 문제를 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뭐 문제가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 막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거나 모든 시험은 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지만 문항수가 막 길다거나 문항의 내용들이 막 길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90분 동안 120문제를 풀고 또 마킹까지 해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를 90분으로 줬을 때는 어떤 식의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같이 좀 센스 있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시험 보신 분들이 이런 것들이 뭐 기출이 됐었어요 라는 것들 문제들을 쭉 보니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은 정리를 확실하게 정확하게 잘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2교시는요 70분이에요. 자, 70분 동안 마찬가지로 90문항을 푸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공중보건학을 여러분들과 같이 할 거니까 자, 공중보건이라는 게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공부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어때요? 40문항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보건 같은 것들은 좀 유의 깊게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위주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의는 뭐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거나 자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정말로 이것은 꼭 핵심이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교재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재 중에서도 이 부분은 빼먹고 해야지 이 부분은 빼먹고 해야지 하며 굉장히 내용이 많이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안에 요약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요. 굉장히 연습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중복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그 내용과 연결을 시켜보시는 것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요.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계획표를 잘 짜시는 분이 큰 시험을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줄이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책을 펴고 그냥 책상에 앉으셔서 드립다 막 외우시고 이런 것보다는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을 좀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생사 이거 따도 그만 안 떠도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은 갖다 버리세요. 갖다 버리시고 내가 잘 준비해야겠구나. 꼭 내가 면허를 취득을 해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요거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공중보건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펴볼게요. 자,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제1장 공중보건학에서 1번부터 8번까지의 소 제목들이 나옵니다.
사실 제2장, 그 다음에 제3장, 환경위생, 식품위생, 요 부분도요, 자, 공중보건학의 한 챕터예요. 공중보건학이 그만큼 굉장히 광범위한데, 이게 이제 환경위생, 식품위생으로 따로 챕터로 빠져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 제1장 공중보건의 개념, 공중보건학의 개념부터 이 보건영양 및 성인병, 굉장히 이 공중보건학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핵심적으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한 8부분 정도로 나눠서 볼 거고요. 매 시간마다 뭐 하나 내지는 2개 정도의 챕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중보건학의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실까요? 20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학의 개념에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정의가 나옵니다. 공중보건. 자, 몇 페이지? 20페이지예요. 페이지 20에서 1. 공중보건학의 개념. 이 WHO의 정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건의료인 시험에 있어서 이 WHO 정의는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건강의 정의죠. 어떤 정의? 건강.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험이 주관식은 아니에요. 주관식은 아니라서 뭐 이걸 달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헷갈리게 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자, 건강이란 무엇이다? 단순히 질병이 없다. 그리고 허약하지 않다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떠한 부분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까? 육체적, 신체적이죠.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자, 이게 WHO에서 제시한 건강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에 비춰보면요, 정말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굉장히 건강에 대한 개념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위 뭐 건강이 나쁘지 않아, 질병이 없어, 그리고 허약하지 않아, 단순히 이런 차원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자, 뭐 어떤 걸 포함시켰다고요? 자, 신체적, 다른 말로 하면 육체적이에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사회적이에요. 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영적. 자, 영적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포함이 되지 않죠. 자, 한때요. 이 영적인 안녕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안녕도 넣어야 된다라고 개정을 시도하는 이런 작업들이 일어났습니다. 1998년도에요. 개정을 막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듬해 1999년도에 이 총회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요. 영적인 안녕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종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삶의 의미나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이 용서의 욕구라는 게 있어야 된다.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영적인 안녕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런 안녕은 정말 이루기 어렵다. 이래서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 현대 사회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나, 만약에 시험 문항에 영적인 안녕이 들어갔다 이러면 그게 옳은 문장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체적 안녕 우리가 알겠어요. 어떤 개념인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안녕도 알겠죠. 자, 사회적인 안녕이란 무엇일까? 자, 요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사회적인 안녕. 혹시 사회보장제도나 아니면 이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회보장제도나 어떤 사회복지의 측면이 아니라요. 현대사회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다 사람들은 각자의 어떠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기능, 그다음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라는 조직 안에서 이 사회 생활 안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 자, 이런 개념이 사회적 안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O의 건강에 대한 개념을 좀 봤고요. 또 어떤 측면에 이런 건강의 개념이 있냐면, 자, 과거에는요, 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적인 개념.
정적인 개념이 뭐냐? 이 병리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리적인 건 뭐예요? 병이 있으면 뭐다? 몸이 아프면 건강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병이 없어. 안 아프면 건강한 거야. 자, 과거에는 이런 정적인 병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건강을 얘기했다면 이게 점차 현재에 와서는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냐? 자, 동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동적인 개념이는 뭐냐? 생태학적인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태학적인 개념인데 이 말은 질병, 자, 일직선상의 질병과 그 다음에 건강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데, 자, 내가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무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상태가 안 좋으면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픈 쪽으로 쭉 갔다가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또 회복되면 우리가 건강한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질병과 건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자, 이런 개념으로 건강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공중보건학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공중보건학의 정의 기억을 하셔야겠죠. 대상이 나옵니다. 자, 공중보건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 퍼블릭 헬스인데요. 개인이 아닙니다. 자, 지역사회 전체 주민이에요. 혹은 뭐 인간 집단. 그래서 그 인간 집단 안에는 개인 하나가 들어있지만 개인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더 중점으로 봅니까? 치료? 예방? 예방이에요. 자, 개인이 아니고 집단. 자, 우리가 자, 공중보건 이러면 뭔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공중화장실 생각하면 돼요. 자, 공중화장실은 나만 쓰는, 나를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이런 화장실이 아니죠. 누구나가,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쓸 수 있는 게 공중화장실입니다. 자, 그런 공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어떤 치료 중심이 아니라 예방이다. 예방,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이니까 질병 예방. 질병을 예방하다 보면 어때요? 건강이 증진이 돼야지 또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면 건강이 증진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다 보면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생각을 하시면서 좀 기억하시면 좀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 바로 무엇이다? 공중보건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윈슬로우 교수라는 분이 나오죠? 자, 이분은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윈슬로우 교수, 자, 1920년대 예일대학교 교수였는데요. 자, 이분이 이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이분은요, 건강 증진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에요. 윈슬로우. 그래서 굉장히 공중보건학 하면 나오는 딱 아주 중요한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의를 어떻게 했느냐? 공중보건학이란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요. 어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요.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서 자, 뭘 한다? 질병을 예방하고 자, 우리 아까 봤던 공중보건학의 정의와 비슷하게 나가죠? 질병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수명을 연장시키고 적어볼까요? 질병 예방 뭘 연장시켜요? 수명을 연장시키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다. 효율을 증진한대요. 어디에 대해서? 신체 그리고 정신에 대해서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다. 그리고 과학이다 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질병 예방,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킨다. 자, 이게 키포인트 되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혹시 치료의학, 뭐 질병의 치료, 자, 이런 것이 나오면 공중보건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공동노력 어떤 게 필요하냐 5가지로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참고적으로요. 이 책에서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키포인트, 핵심, 빈도수가 높았다.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책 내용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는데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이 굵은 글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직적인 지역사회 공동 노력 어느 것이 있느냐? 첫 번째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자, 환경위생 개선 작업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감염병 관리. 세 번째는 개인위생 교육. 자, 네 번째는 질병이 발생했다면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를 하자. 그러려면 의료나 간호, 이 봉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의료나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를 해야 된다. 조직이 잘 된 경우에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능화될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 말이 길어요. 했지만 결국에는 사회 제도를 잘 발전시켜야 된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런 건강한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냥 나만 아무리 열심히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섯 가지 같이 기억을 잘 해주십시오. 자, 윈슬로우 공중보건학을 정의했고요. 건강증진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입니다. 자, 공중보건 사업 이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중보건을 위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자, 첫 번째로 뭐냐면요.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교육과 맞물려서 보건행정,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관련된 법규. 관련 법규. 자, 이것이 뭐라고요?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3대 요소. 3대 사업 수행의 3대 요소. 자, 이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얘기한 거예요. 누가 했냐면 앤더슨이라는 분입니다. 앤더슨. 참고적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앤더슨, 윈슬로우랑 같이 앤더슨이 이렇게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잘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공중보건과 비슷한 용어들이 있어요. 뭐 예방의학, 치료의학 이런 거 나오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학, 그다음에 사회의학, 자, 건설의학, 뭐 지역사회의학, 아니면 포괄보건의료학. 자, 이런 것들이 공중보건과 일맥상통하는 이런 용어들이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중보건과 임상의학의 차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쭉 설명했던 걸 한번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공중보건은 퍼블릭 헬스라고 했습니다. 각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에요. 자, 지역사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임상의학이라는 거는 어떠한 병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원. 자, 각 개인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걸린 암, B라는 사람이 걸린 어떤 고혈압. 자, 이렇게 환자 개인이 대상이 되고요. 자, 공중보건의 목적, 3대 요소. 자, 예방이에요. 뭐였죠?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생명 연장이었습니다. 임상의학의 목적은 단연 치료예요. 치료입니다. 자, 진단의 근거. 공중보건에 있어서 진단의 근거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자, 보건 통계들 굉장히 많이 있죠. 통계를 이용하고요. 자, 임상의학에 있어서는 뭔가를 진단 내릴 때는 검사를 하죠. 임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차이를 좀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21페이지 넘어가시면 질병 발생 과정과 예방 조치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레벨과 클라크 교수의 질병의 자연사 과정을 5단계로 나눠봤어요. 질병의 자연사 과정 5단계. 자, 자연사 과정이 뭘까요? 자연사. 자, 여기 용어가 나옵니다. 자, 자연사란 무엇일까? 자연사는요, 질병이 시작을 해서 소멸할 때까지 전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병이 시작해서 소멸될 때까지의 전체 과정인데, 자, 이 레벨과 이 클라크 교수에 의해서 자, 5단계로 설정을 했고요. 이것이 나중에 임상의학과 이 공중위생의 공통의 틀을 마련하는 어떤 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공중보건학에 있어서요, 중요한 핵심이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자, 이 부분 반드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1차, 2차, 3차 알고 있는 그 예방에 그걸 또 5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볼까요? 자, 예방을 하는 것이 우리 공중보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인데, 자, 3차로 나눴습니다. 1차, 2차, 3차 예방. 자, 1차 다시 2개로 나뉘죠. 뭡니까? 자,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요. 자, 1단계, 그리고 2단계,
나뉘고요. 자, 2차에서 또 2단계로 나뉩니다. 자, 3단계, 4단계로 하고요. 자, 이제 3차에서 마지막 5단계가 나옵니다. 자, 1차 예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그 중에 1단계, 자, 비병원성기라고 나오죠. 질병에 생기는 거에부터 그다음에 소멸까지 과정이 바로 자연사라고 했는데 1단계 생긴 겁니다. 자, 질병의 과정 중에 비병원성기라는 게 돼 있어요. 비병원성.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자, 비병원성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무병기입니다. 무병기. 다른 말로 하면 자, 무병기. 자, 이때는 어떤 예방적인 조치가 들어가느냐? 자,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1단계는 어떤 예방? 적극적. 그 예가 있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환경위생을 개선하고 혹은 뭐 환경을 개선을 하고요. 뭐 건강 증진에 관한 것들, 그리고 뭐 규칙적인 생활이나 자, 운동. 그래서 아직 비병원성, 이 병원성이 아직 아닐 때, 그러니까 무병기 때 우리가 이때 환경을 잘 개선하고 위생을 돌아보고 그다음에 건강 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그것들이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운동을 한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예 병이 시작도 안 하게 할 수도 있다, 안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예방접종이라고 나온 거는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래로 끄집어 내리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단계예요. 자, 이때는 질병의 과정 중에서 초기 병원성기예요. 초기. 자, 무병기를 지나서요. 병원성이 이제 시작이 막 되는 겁니다. 초기 병원성기.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전병기라고 해요. 전. 자, 무병기, 전병기, 자, 이런 용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전병기고요. 자, 이때는 어떤 예방이 들어가느냐? 적극적이 아니라 이제 소극적인 예방입니다. 그거의 일례가 예방접종, 뭐 특수예방, 이 숙주의 면역 강화, 자, 이런 거 이제 예방접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수예방, 이런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바로 2단계에 들어가고요. 이거를 1단계냐 2단계냐로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지, 전체적으로 뭐예요? 1단계, 2단계는 자, 1차 예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병이 발견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극적인 예방, 어떤 위생을 개선해주고, 환경을 개선해주고, 규칙적인 생활, 운동, 이런 건강 증진 등이 일어나고, 어떤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것이 크게 1차 예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예방에서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3단계는요, 불현성 감염기예요. 불현성. 자, 불현성. 이건 현성은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는 감염기. 우리가 감염이 됐다고 모두 다 모든 병들이 증상이 나타나느냐? 자,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데 이 속에서는 이제 감염이 된 상태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증병기라고 합니다. 증병기. 자, 이때는 어떤 예방이 들어가느냐?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 이미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중증의 예방. 자, 어떤 활동들이 들어가나요? 중증의 예방에는 건강검진, 그 다음에 뭐 집단검진, 조기진단,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요,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세요. 1차 예방이라고. 자, 건강검진을 통해서 왜 합니까? 조기에 발견하려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2차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2차 중에서도 이제 4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는요, 임상질환기라고 나오죠. 발현성 질환기예요. 발현성. 증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발현성 질환기.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진병기. 진짜 병이 생긴 시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진병기고요. 자,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예방은 악화 방지하도록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 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3단계에서는 뭐예요? 중증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조기에 빨리 찾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 이때는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빨리 치료를 해주는 거. 자, 이것이. 그러니까 2차로 묶어서 볼 때는 조기 발견, 그리고 악화 방지. 악화라는 건 뭐예요? 합병증이나 기타 문제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치료가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차 마지막 5단계예요. 자, 여기는 회복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정병기. 정체시킨다라고 기억을 하면 좀 쉬울까요? 예, 정병기. 자, 이때에는 어떤 예방적인 조치가 들어가느냐? 자, 무능력을 예방한다 그랬어요. 무능력 예방.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이미 이게 병이 있어서 조기 발견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어. 자, 이러면 여기서 완전 끝이 아니죠. 다시 재발되는 것을 막는 거. 재발되는 것을 막는 거고, 내가 비록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머지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로 복귀해서 다시 재활할 수 있을까? 재발 방지, 재활, 사회 복귀 이런 것들이 자 5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질병의 이 자연사 과정 5단계와 맞물려서 우리 공중보건학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예방,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이 공중보건이나 지역사회의학 이런 관련된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질병의 전 과정, 그러니까 건강까지 포함해서 예방하고 치료하고, 예방했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뭐 했어요? 치료했습니다. 더 악화가 되는 걸 막았고요. 3단계 그 다음에 재활, 재발 방지를 포함하는 이 포괄적인 이 보건 의료가 현대에는 이 현대적인 개념의 예방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방대책에서 내용이 나오죠. 자, 좁은 의미의 예방대책은요, 어떤 질병이 일어난다. 이거를 사전에 어떻게 한다? 억제하는 거다. 자, 이거를 예방이라고 보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고요. 좀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다음 차원으로 분류한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죠. 단순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재활까지 그리고 복귀까지도 자 본다는 겁니다. 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우리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서요.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